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청년위원 김미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만병의 근원인 비만의 원인과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및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강재영 교수님을 모시고 비만 치료의 필요성과 올바른 치료 방법,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권유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을 해주실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면서 고위험군의 질병이라고 하셨어요. 비만이 질병이라면 건강한 생활 습관만을 가지고 치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사실은 비만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역시 건강한 식습관, 그 다음에 신체 활동량과 운동량을 늘리는 두 가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일부는 너무너무 체중 조절이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운동이 어려워지는 분들조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고도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도비만이 있게 되면 체중 자체 때문에 실제 운동을 하거나 아주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체중 조절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진행자분이 40kg짜리 쌀 반가마를 메고 하루 종일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활동이 가능할까요? 아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근데 실제로 고도비만인 경우는 그 이상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는 사실 식사 조절, 운동만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체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식욕이 과도하게 항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더 조절이 어렵고 실제로 신체 활동이나 운동도 쉽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으로 식사 조절 운동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식욕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한다든지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위를 절제해서 위의 용적을 줄여서 체중을 줄이는 그런 적극적인 치료법을 쓰기는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방법을 쓰기보다는 그래도 처음 한 두세 달 정도는 식사 조절과 운동을 먼저 해보고 안 될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인 비만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식사요법입니다. 첫 번째로 섭취 열량을 줄인다든가 또 체중이 쉽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좀 피하는 노력이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 20대, 30대 분들의 경우는 패스트푸드라든지 여러 가지 과자, 빵, 아이스크림, 초콜릿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음식들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도 저 여기 올 때 뭐 비가 오는 탓도 있지만 차를 안 가져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 쪽에 조금씩 움직이도록 하는 것,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만으로 안 될 경우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약 또는 먹은 음식에 지방이 분해가 안 되게 해서 흡수를 방해하는 약을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만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체중 조절을 할 때 마음이 급해요. 내가 한 달에 10kg는 빼야겠다. 또는 몇 달 있다가 집안 행사가 있는데 그때까지 날씬해져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를 거의 굶다시피 절식을 한다든지 또 한 가지 음식을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또 유행하는 1일 1식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다 보면 그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영양 결핍이 오게 됩니다. 빈혈이나 탈모 같은 게 오게 되고 또 피부가 거칠어지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월경이 불규칙해지는 등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따라서 감량의 목표가 너무 무리하게 빠른 감량이 아니라 건강에 무리가 없는 적정 감량 목표, 즉 속도를 정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는 감량 속도는 한 달에 2kg에서 4kg 사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많은 비만 환자를 치료하셨을 텐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나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예, 뭐 많죠. 그 기억할 만한 건데 최근에 저한테 다녔던 환자 중에는 28세 남자 환자인데 체중이 118kg였어요. 운동을 할 때도 무릎도 아프고 젊은 분인데도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지방간 고지혈증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본인이 동기부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식사 조절과 운동, 사실 그렇게 오래 지속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열심히 정말 잘해서 2주 전에 왔다 갔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하세요? 78kg. 정말요? 그래서 옷도 완전히 다 커져서 다 새로 사야 되는데 그분 말이 그러더라고요. 살이 빠져서 옷을 사야 되는 건 돈이 하나도 안 아깝다. 그래서 물론 옷도 옷이지만 건강한 몸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비만 치료는 질병 치료라는 인식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병행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가정의학 전문의이시므로 오늘 방송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최근 일부 병원에서 수익의 목적으로 지나친 수술을 권유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요. 이전 방송에서 백내장 수술에 대해 다루면서 백내장 수술이 심하지 않은 초기 백내장이나 노화는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아도 무조건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어 수술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전문가의 당부도 있었거든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사실 저는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원칙에 맞게 양심적으로 진료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의료기관의 원장, 뭐 의원이든 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원장은 의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만약에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경영을 하는 비의료인이 원장을 할 경우에는 환자의 이익보다는 경영 수익에 그런 맞춰가지고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보다는 의사가 원장이 낫지만 불행히도 가끔은 이제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게 맞는지 알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쪽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만약에 궁금증이 생기거나 정말 저 의사 선생님의 권고가 맞을까 그런 걱정이 될 경우에는 다른 병원 한 군데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2차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본인이 아플 때마다 자주 가는 단골 의사 또는 주치의가 있다면 뭐 내과 선생님일 수도 있고 가정의학과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느 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문제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상의하고 치료받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공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시술이나 수술하고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고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마치 친척 중에 의사가 있을 때 그분한테 의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선생님한테 의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환자나 보호자 스스로가 수술 및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간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때론 수술 비용도 부담이 되고 또는 부작용으로 건강이 나빠질까 하는 우려 때문에 자꾸 혼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 등을 검색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 말에 솔깃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비만 수술 경우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전문의 입장에서 볼 때 환자들이 수술이나 시술을 권유받았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권고받았을 때 사실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그 수술이나 시술의 효과, 어떤 도움이 되는지와 함께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를 같이 자세히 설명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효과만 강조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번 다른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간단한 시술조차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비만의 예를 들어서라도 고도비만인 경우에 약물요법까지 해도 안 돼서 위절제술을 하는 경우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비만이 아닌데 미용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체지방을 제거하는 그런 미용수술 같은 경우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일반인들이 디스크라고 말하는 그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단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그냥 운동만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이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수술이나 시술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환자들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우선 환자분이 미리 어떤 점을 주의를 하고 지키고 수술장에 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질병 때문에 예를 들어 심장병이 있어서 지혈을 조금 억제하는 약을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그 약을 적어도 며칠 전에는 끊지 않으면 수술을 할 때 과도한 출혈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본인이 평소에 먹고 있던 약 또는 과거의 병력을 수술을 담당하는 선생님께 미리 잘 알려드려서 그런 문제가 약물이나 과거 병력 또는 현 병력이 지금 내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데 위험이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술하고 시술이 끝난 다음인데요. 치료를 잘해도 그 후에 환자분이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관리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잘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모든 치료는 이익과 위험이 공존합니다. 의료인들은 환자의 어떤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위험이 큰지 이익이 큰지를 저울질을 해서 이익이 클 경우에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권고하더라도 잘 들어보고 의사의 판단대로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될 때는 잘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술 전이나 또는 끝난 이후에 의료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 자신이 잘 지키고 주의해야 될 부분을 잘 준수하셔야지 그 수술이나 시술의 결과가 가장 최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총 2회에 걸쳐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님을 모시고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인 비만의 원인과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및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와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권유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내용들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꼭 챙겨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강재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건강하세요. 불만을 경험한 665명 중에 81.1%가 이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간다. 또 소비자들도 진료 영수증을 받아봤을 때 생각보다 진료비가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느끼는 진료비 내역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가 쉽죠. 꼭 그렇게 우리가 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가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진료비를 검색하여서 확인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